40대 중반이 딱 됐을 때 내가 지금이라도 이 꿈을 실현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내 생에서 이 배우를 하고 무대에 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나한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이 꿈을 위해서 영화를 찍어? 너무 찍고 싶은 충동이 막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저질러 보자. 그리고 그냥 시작해 본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한 그 순간들에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삶과 맞물려서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과 더불어. 그리고 엄청난 고행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통해서 제가 창조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작가 수전 손택은 사진과 기록을 통해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죠. 철학자 한나 아렌트 역시 인간의 말과 행위가 타인의 기억과 기록 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공적 공간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유준상 배우님, 정연주 아나운서님.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디 아카이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연주입니다. 현재 공적 말하기 연구소의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저의 애청하는 채널인 하와이 대저택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와이 대저택의 고정 출연자 유준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과 말로써 지금까지 기록이라는 아카이빙에 대해서 누구보다 익숙하신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유준상 배우님은 20년째 일기를 써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이제 30 몇 년이 돼요. 20대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써오셨고, 아나운서님께는 제가 모시고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네. 아나운서의 말은 휘발된다. 그래서 공적 말하기라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아카이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지금 공적 말하기 연구소에도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나운서의 말이 휘발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TBS라는 방송사에서 아나운서 역할을 한 게 정말 꼬박 26년이더라고요. 그런데 26년 중에서 53주를 제외하고 매일 데일리 생방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뭐 뉴스부터 시작해서 데일리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그 생방송이니까 말 그대로 새벽 5시부터 7시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목소리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저녁이다 그러면 저녁 6시부터 8시에 제 목소리가 나가야 되고,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방송이 영어로 on air잖아요. 그야말로 전파를 타고 날아가면 그만인 세상에서 제가 라디오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그게 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방송은 일방적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저의 말 선생이라고 제가 지칭하시는 수많은 시청자들께서 그 생방송 시간에 함께 해주셨는데, 그분들과의 교감하고 공감하는 그 상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생방송이 끝나면 휘발되고 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붙잡고 싶어서 어느 순간 뭐 중요한 저한테 기억에 남는, 그리고 제가 기억해야 될 그런 댓글들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조금 붙잡고 싶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깨달았어요. 말이라는 게 휘발되기 쉬운 그런 매체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나 사적인 대화와 공적인 대화, 그리고 특히 공적인 위치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말은 결코 휘발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공적 말하기에 어떤 신뢰감과 책임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같은 건 누군가가 정리하고 제안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 좀 설계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공적 말하기 연구소라는 걸 세우게 됐습니다. 네. 네.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특성상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모든 프로에서. 철저한 조연이어야 하죠. 그렇죠. 맞아요. 배우는요. 자신의 말을 한다기보다 캐릭터의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한평생을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을 하셨지만 정작 진짜 나의 생각은 남길 기회가 정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끊임없이 저의 기록을 일기장에 남기고 그게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일련의 어떤 저의 생각들과 저의 시선을 계속 남겨두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모여서 이제 책이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제가 또 만들고 싶은 이야기의 원동력이 돼서 이제 영화를 만들거나 또 제가 음악을 작곡하니까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이렇게 끊임없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은 것들이고 휘발된다고 말했죠. 저 연기도 사실은 맞아요. 다 그 순간 날아가는 거고 저기에 즉흥적이잖아요. 보여지는 것들은 다행히 남지만 그렇게 남겨지기 위해 수많은 커트들을 찍어야 되고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특히 무대에서는 그때 본 공연은 못 보거든요. 다시 기억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볼 때마다 다르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 최근에 꽂힌 단어가 라이브니스라는 단어에 좀 꽂혀 있는데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뭐 활기찬, 뭐 생방송 중임, 뭐 이제 이런 말이기도 한데 이게 또 블록체인이나 이쪽으로 가면 그 진위를 가리는 그러니까 라이브니스 디텍션 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얼굴로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그런 기술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그 당시의 기록이라는 게 나의 커다란 그 축적의 힘에 원동력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전 좀 하게 돼서 또 요즘에 좀 경이로운 소문도 지금 몇 번 보고 있거든요. 네. 저와 저희 아내가 아이가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가 경이로운 소문이었거든요. 야. 네. 감오탁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경이로운 소문 찍을 때 네네. 같이 찍는 배우들이 다 20대 초반, 다 젊은 배우들과 이렇게 찍으셨는데 액션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습니다. 그때 체지방 3%라고 하셨어요. 에? 근데 저는 3%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관리를 하셨나 보다.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선생님?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네. 보통 건강한 성인 남성의 평균 체지방률이 한 15에서 20%라고 하고요. 운동 선수들이 10% 내외라고 합니다. 7, 8%로 바프를 찍죠. 어. 네. 그리고 보디빌더들이 대회 당일날 가장 고통스러운 생물학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 보여주는 수치가 3%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결국에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근육의 결이 그대로 거의 드러나는 수준. 이제 물을 안 먹어야 돼요. 그걸 만들려면 마지막에는. 근데 저도 하여튼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죠? 아마 절실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에 대한. 전 사실 대본도 안 보고 이거 한다 그랬어요. 일단 왜 한다 그랬냐면 39살 역할이라는 거예요. 39살? 안 볼게. 대본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할게요. 고마워. 예. 그랬는데 그다음 감독님 미팅했을 때 감독님이 복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럼요, 감독님 하고 미친 듯이 만들었죠. 아마 감독님과의 약속을 좀 더 지키고 싶었고 이왕 하는 거 그때 인터뷰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그때 나이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질감이 생길까봐. 네. 이제 30대 후반 역할이니까 사실 나이 얘기를 안 물어보게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제가 50대가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마 절실하게 몸을 만들었고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끊임없이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했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더 최상의 결과를 나올 수 있지 했더니 마지막에 이제 물을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지막에 안 먹고 촬영하고 이제 다시 먹었죠. 경이로운 소문 액션씬을 찍는데 체지방 3%까지는 정말 근육이 다 비칠 만큼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몸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선 경쟁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엄청 좋은 걸로 안 나와요. 아주 말라 있는데 단단한 느낌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냥 근래에 봤던 몸 좋은 사람의 스타일과 제가 일부러 다르게 한 거예요. 가모탁이 허점이 많은 친구거든요. 맨날 맞을 것 같은 그런 불쌍함이 있어요. 그 가모탁이. 그리고 항상 어느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무찔릴 것 같은데 맞아. 꼭 무너져요. 맞아. 그리고 소문이가 와서 구해주고.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어린 친구 팬분들이 그래서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허점이 많아서. 기록을 하시는 걸 넘어서 가지고요. 스크린으로도 확장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영화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몇 편 만들으셨죠? 지금 장편 5편과 단편 2편을 만들었습니다. 총 7편 네. 만들으셨고 가장 최근에 만든 미스박이 단편인가요? 장편입니다. 장편이군요. 네네. 박정자 선생님이 나오신. 맞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박정자 선생님을 모시고 다 촬영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외 영화제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돈 벌어서 다 이런 거 하는 거야. 네, 배우 유준상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배우로서 정말 훌륭한 커리어와 인지도와 그 명성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실 좀 더 뭐 OTT에서 제작하는 대작들 뭐 이렇게 나가거나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사비를 들여서 무려 7편의 예술 영화를 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내 돈 써가면서 영화를 만든다는 게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요? 저는 일단 저를 아주 몰아세우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저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끊임없는 창작의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서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제가 저에게 주어진 배우의 임무에서 저는 어떤 걸 택했냐면 나는 이야기의 전달자야 라는 이야기 전달자를 택한 거예요. 제가 당연히 배우로서 더 돋보이고 싶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의 전달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건 제가 공연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배역을 맡았을 때 저도 배우기 때문에 막 욕심내서 해본 적도 있어요. 오늘 내가 정말 이걸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막 하면서도 잘했어 준상아 그래 너라도 보여야지 막 하는 여러 과정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다 부질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잘 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사실 크게 나를 동요시키진 않고 대신 좋은 건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나 공연을 보시고 위안을 느끼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왜 이렇게까지 몸을 만들어 같은 맥락인데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연하면서도 매번 뛰면서 대본 외우고 맞아요.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3개월 하는 공연이면 사실 공연하는 날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공연 안 하는 날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거 역시 관객들이 그 비싼 돈을 내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들이 이제 항상 있으면서 저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자. 그건 저의 꿈이었어요. 40대 중반이 딱 됐을 때 내가 지금이라도 이 꿈을 실현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내 생에서 이 배우를 하고 무대에 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나한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이 꿈을 위해서 영화를 찍어? 너무 찍고 싶은 충동이 막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저질러 보자. 그리고 그냥 시작해 본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한 그 순간들에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삶과 맞물려서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과 더불어. 그리고 엄청난 고행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통해서 제가 창조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고 내 돈을 내고 내가 찍는 거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돈으로 인해서 나랑 함께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이 친구들에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페이를 지불하면서 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다 고마워하고 즐거워했을 때 그 비록 몇 사람의 그 이야기의 감동이지만 언젠간 누군가 보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7편의 영화에서 이제 그 스태프들과 수많은 영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분들에게 페이도 주고 하려면 어느 정도 뭐 손익분기점이라던가 그런 건 스코어는 어떠셨는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고 네. 다 하고 들어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게 아까웠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정말 남들이 생각 못하는 너무 재미있는 생각들을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에 이렇게 연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걸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창작하고 창조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물론 돈이 나갔지만 그건 제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했던 거고 또 그 돈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좋은 이야기들을 제가 만들어서 몇 명이라도 보여드리고 그 몇 분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제 영화를 봤을 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죠. 사실은 이제 연기자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고객은 우리 뭐 하와이 대저택도 마찬가지지만 구독자이시고 네.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셨고 그리고 이제 유준상 배우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청자와 영화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실 텐데 그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준상 선배께서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내 작품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사비를 기꺼이 써도 그걸로 맞먹을 만큼의 어떤 가치와 희열을 내가 느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퇴사 직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새벽 생방송이었어요. 몇 시에 이게 일어나야 되나요? 제가 그때 인천 송도에 살 때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난다고요? 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근데 또 그때 이제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할 때라 일주일에 2번은 공연을 꼭 봐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고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초인적인 약간 에너지가 결국엔 새벽 시간에 애청자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교감 가득한 문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때가 공교롭게도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본업이 있는데 뭐 배우의 길을 걸으셨던 분도 계시고 본인이 이런 기타 학원 교습소 같은 걸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한 채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택시 운전을 하시거나 배송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다. 혹은 그리고 한 분은 정말 양화대교에서 뛰어내리실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들려오는 어느 여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경박스러운 웃음과 함께 경박스러운 웃음과 함께 세상 근심 없을 것 같은 이야기로 막 떠드는데 처음에는 새벽부터 시끄럽게 뭐야? 라고 했다가 두 번째 날은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음악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그 프로그램에서 서로 오고 가는 청취자들의 대화가 들리더래요. 댓글을 통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살고 싶어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또 저하는 게 또 청취자들의 편지를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새벽 시간에 저를 새벽 3시에 빨딱빨딱 일어나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 몇 같아요. 년을 하셨죠? 그렇게 3시에 4년 일어나요? 5개월을 했습니다. 4년 5개월 동안 네, 네. 굉장히 결을 같이 하는 게 새벽 5시 7시 프로는 한마디로 황금 시간대 편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송국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막내 네, 아나운서들한테 맞아요. 맡기는 시간. 맞아요. 예. 그러니까 흥행과 상관없이 그 청취율과 상관없이 맞아요. 거기엔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깔려 있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거죠. 비록 여기서 새벽에 이런 프로가 생겨서 하는 거였지만 연주님은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마음을 바꿔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나갈 수 맞아요.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 실제 들었었어요. 아니 왜 새벽 시간에 그렇게까지 애를 쓰는 거야? 라고 왜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거야? 라는 얘기를 실제 방송국 내부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일의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건데 새벽 시간이든 뭐 이게 한밤중이든 그 가치를 왜 당신이 함부로 규정해? 나한텐 최고의 가치야. 요거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아, 강제제동. 그게 그 책 안에 들어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럼 거기에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거기에는 강제 제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 그냥 대본에 있는 대로만 잘 하면 이제 오케이 컷 나오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좀 더 뭐 아이디어를 내서 뭐 감독님하고 얘기도 해보고 좀 더 완성도 높게 그 한 씬을 만들려고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 작품 전체에서나 그 작품의 시청률이나 나의 필모그래피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게 영향을 주나?
싶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나운서님께서도 새벽에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얘기를 들으셨고 그런 얘기 많이 네, 들었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오프닝은 어떤 텐션으로 시작을 해야 하나요? 지금 이 텐션 그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새벽 5시가 어떤 시간대냐면 시간대를 분석을 해보니까 밤새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을 앞두고 있는 시간대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지치기 쉬운 시간대고 그리고 그 시간에 간호사들이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유하는 그렇게 엄마들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태교를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긋나긋보다는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군요. 5시는. 그렇죠. 일어나는 시간대 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어, 그분들한테는 기상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유준상 배우님처럼 저도 주변에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의 작가분께서 집에서부터 방송국으로 오는 길 내내 글은 일단 써서 먼저 보내시고 출근하시면서 늘 기도하면서 오셨대요. 오늘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를 듣는 모든 애청자들이 정말 저희 맨 끝 멘트가 그랬거든요.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라는 멘트를 제가 늘 드렸었는데 실제 정말 오늘 우리 방송 듣는 모든 애청자들이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힘을 믿거든요. 그렇게 고운 마음으로 쓰신 그 원고를 제가 허투루 쓸 수 없으니까 저도 또 그거 잘 소화해서 잘 말씀드렸죠.